2013년 북한, 김정은 집권 2년차 당시 우리는 뉴스로 북한의 공개 처형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 그 현장에 서 있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함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그날 광장에서 동료의 처형을 목격한 후 충격적인 결심을 했고 이것이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22년 경력의 중년 여교사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가을, 함경남도 함흥시 해방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말이죠. 저는 박순자입니다. 그때 제 나이 45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23세 교사가 되어 22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으니 교직이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날도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학교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성천강 다리를 건너면 우리 학교가 보였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장마당 가던 그 다리예요. 그때는 그 다리가 참 길게만 느껴졌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사람 나이 먹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2명의 아이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 얼굴이 유난히 야위어 보였어요.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명절다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명절이면 떡도 해먹고 고기도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북한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의 의미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추석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위대하신 수령님들의 은덕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가르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뒷자리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정민아, 정민아. 아이를 깨웠습니다. 정민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입술은 파래 있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거였죠. 정민아, 아침 먹고 왔니? 제가 물으니까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집에 쌀이 떨어져서 아침에 옥수수죽만 끓여 먹고 왔거든요.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이면서도요. 조금만 참아라. 곧 명절이니까 그때 먹을 수 있을 거야. 위로는 했지만 사실 저도 명절에 뭘 먹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장마당으로 향했어요. 수남시장이라고 함흥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었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 쌀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이니까 당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줬어요. 쌀 한 대 주세요. 단골 쌀장수 박씨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올랐어요. 한 대에 5,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5,000원이면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하지만 사야 했어요. 딸 민지가 대학생이라 영양은 챙겨줘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6시였습니다. 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편지 왔어요. 민지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평양 경공업대학에서 온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글자가 보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내가 합격했다. 딸을 꼭 안았습니다. 19살 우리 딸이 평양 대학생이 되다니. 남편이 10년 전에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키운 딸이었어요. 얼마나 고생하며 공부했는지 아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똑똑하잖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양대학은 학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무상교육이지만 실제로는 교수님들한테 뇌물도 드려야 하고 기숙사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인 교습이라도 더 해야 할 판이었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성천강이 어스름하게 보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그 강에서 물고기 잡아 오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강물도 맑고 고기도 많았는데
이제는 공장 폐수 때문에 물도 탁하고 고기도 없어졌어요.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지는 잘 키워야 하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80살 연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모셔야 했죠. 오빠는 가족이 있으니 따로 살고요. 제게는 딸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이게 우리 운명이라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 했죠. 하지만 그날 정민이가 배고파서 조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굶어야 하지? 그게 제 마음속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커다란 깨달음으로 변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2013년 4월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죠. 그날은 정교 교사들이 모두 함흥시내 광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총살하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반동분자를 처단하는 자리입니다. 보위부 사람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주민들, 직장인들까지 다 나와야 했죠.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옆에 김 선생이 있었어요. 김 선생은 저랑 같은 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이는 38, 저보다 7살 어렸죠. 성격이 밝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냈는데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안 나왔거든요.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그날 알게 됐습니다. 반동분자 김영희를 데려오라. 보위부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김영희가 바로 김 선생 이름이었거든요. 2명의 군인이 김 선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김 선생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맞은 자국이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이자는 적국의 반동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보위부 사람이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거였어요. USB에 담긴 드라마를 이웃과 나눠봤다고요. 그게 죄가 되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김 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김 선생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제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은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했고, 성실했고, 당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하나 봤다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때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 우리 딸. 저도 사실은 한국 드라마 봤어요. 평양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몰래 봤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요. 할머니 깨시겠어요. 민지가 제 입을 막았어요. 엄마,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부 비판에도 안 잡혀가요. 그게 진짜 세상이에요. 민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딸도 김 선생처럼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지야, 너 절대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민지도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안 돼. 엄마가 지킬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김 선생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뭔가 잘못되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정상일 리 없다. 그게 제 각성이었습니다. 22년간 충성했던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각성은 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김 선생 사건 이후 석 달쯤 지난 여름, 민지한테 큰일이 생겼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민지가 주말에 평양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보이부에서 우리 기숙사를 급습했어요. 한국 물건이나 USB 있는지 수색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다행히 USB는 미리 숨겨서 못 찾았는데 제 이름이 요주의 명단에 올랐대요. 룸메이트가 몰래 알려줬어요. 요주의 명단. 그건 감시 대상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감시받아요. 언제 다시 수색할지 몰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순자 동무, 따님이 평양에서 사상 문제로 조사받았다던데.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정기 검열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죠. 딸 교양을 제대로 시켜야 하네. 요즘 젊은 것들이 사상이 해이해져서 큰일이야. 교장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실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학교에서 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저를 피했어요. 연좌제가 있는 사회니까 저랑 가까이 지내면 자기들도 문제 생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가을이 되니 식량 사정이 더 나빠졌어요. 배급은 진작에 끊겼고 장마당 쌀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한 대에 5,000원 하던 쌀이 8,000원으로 뛰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쌀 한 대도 못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개인 교습으로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순자 선생님한테는 안 시키겠습니다. 사상이 불순한 집안이라던데요? 단골 학부모가 그렇게 말했어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수입이 끊기니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어요. 며느리, 다리가 너무 아프네. 약 좀 구해다 주겠니? 하지만 약국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암시장에서 사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오빠한테 찾아갔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오빠는 기계공장 노동자였는데 형편이 저보다 나았어요. 순자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애들 먹여 살리기 빠듯해. 미안하다. 오빠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오빠는 며칠 후에 옥수수, 가루 한 포대를 갖다 줬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그리고 순자야, 너 조심해. 요즘 동네 소문이 안 좋더라. 무슨 소문? 내 딸이 사상 문제 있다고. 너도 곧 조사받을 거라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무 문제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리 없었죠. 민지는 계속 감시받고 있었고 저도 학교에서 찍혀 있었으니까요. 언제 보이부에서 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도 그 생각해. 하지만 어디로 가겠니? 엄마, 장마당에 가면 브로커가 있다던데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돕는 사람이요. 중국.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 잡히면 우리 다 죽어. 엄마,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또 수색당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잡힐 거예요.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두렵고 굶주리고 감시당하는 삶. 이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저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떡하나, 오빠는 어떡하나.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만큼은 살려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했어요. 결심을 굳힌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어느 날, 민지가 다시 평양에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울면서 왔습니다. 엄마, 보이부에서 저를 다시 부를 거래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민지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보이부에 찍히면 끝이었으니까요. 민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반드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딸을 구하겠다고요. 다음 날 장마당에 갔습니다. 단골 쌀장수 박씨 아주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중국으로 가는 방법 아세요? 박씨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설마 가실 거예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내일 여기 같은 시간에 오세요.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요. 박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장마당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중국행을 묻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4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 씨라고 합니다. 박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리 씨는 브로커였어요. 중국까지 한 사람당 300만 원입니다. 북한 돈으로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국경 경비대한테 뇌물도 줘야 하고 길 안내도 해야 하고 싸게 해주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리 씨의 말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면 600만 원이네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건 제가 모르죠. 보통 집 팔거나 세간 다 팔아요. 아니면 친척한테 빌리거나. 집을 팔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시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 좀 있었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안에 돈 마련할게요. 제가 말하자 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세요. 겨울 되기 전에 가야 해요. 강이 얼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간다. 중국으로 가는 거야.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 너를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위험해. 다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TV, 재봉틀, 장롱 같은 것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파세요? 이웃이 물었을 때 돈이 필요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보험금으로 모아둔 돈과 물건 판 돈을 합치니 600만 원이 됐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재산이 다 그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목숨이 물건보다 소중하니까요.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께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지랑 며칠 친척집 다녀올게요. 어디? 함경북도 삼촌댁이요. 민지가 휴학하고 거기서 좀 쉴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다녀오너라. 조심해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들킬 테니까요. 오빠한테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오빠, 나 민지랑 중국 간다. 오빠가 놀라서 저를 붙잡았어요. 미쳤어? 잡히면 다 죽어. 알아.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 민지가 위험해. 오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가. 그리고 연락할 방법 있으면 해. 응. 오빠. 어머니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모실게. 마지막으로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함흥 외곽 야산에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혼자 가시게 해서.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살려야겠어요. 당신도 이해하시죠?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학교에도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아무도 없었어요.
제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곳. 정민이도 다른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너희를 두고 가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1월 초하루 미 씨한테 연락했어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모레 새벽에 출발합니다. 함흥역에서 만나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2013년 11월 3일 새벽 2시. 민지와 저는 작은 배낭 하나씩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무시는 방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엄마, 할머니한테 미안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함흥역에 도착하니 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기차 타요. 청진까지 가는 기차예요. 거기서 다시 회령까지 가고 국경까지는 차로 이동할 겁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죠.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장사꾼인 척했습니다. 검열입니다. 보안원이 객차를 돌면서 신분증을 검사했어요. 제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청진 친척집에 갑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청진까지는 6시간 걸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회령행 기차를 탔어요. 회령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두만강 건너가 중국이었죠. 기차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리 씨가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새벽에 국경으로 갈 겁니다. 집주인은 말이 없었어요. 이런 일을 자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잡히면 우리는 끝이에요. 민지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새벽 4시에 리 씨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출발합니다. 밖에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 뒷좌석에 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완전히 캄캄한 산길이었어요. 리 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산길을 30분쯤 걸었습니다. 45살 제게는 힘든 길이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11월이라 날씨가 추웠지만 강물은 아직 얼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리 씨가 강 건너를 가리켰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보내는 신호였죠. 지금 국경경비대 교대 시간입니다. 20분 동안 우리가 건널 수 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리 씨가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도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민지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 차서요. 조용히. 소리 내면 들려. 강물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추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불빛이다. 순찰 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엎드려요. 리 씨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어요. 차 뒤찬 강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민지를 봤더니 민지도 떨고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부처님, 예수님, 누구든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에요. 빨리 건너요. 리 씨가 서두를 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강을 건넜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는 헤엄쳤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닿았습니다. 남자 2명이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빨리, 중국어였지만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북한은 이제 저 편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우리 살았어요. 2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추위도, 젖은 옷도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차는 어둠 속을 계속 달렸고 1시간쯤 지나 어느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고 쉬세요. 중국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집으로 안내했어요. 집주인은 70대 조선족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따뜻한 말씨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마른 옷을 내주시고 밥까지 차려주셨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까지. 이게 얼마만인가. 숟가락을 들다가 울어버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할아버지가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우리도 옛날엔 일제 피해 여기 왔지요. 고향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할아버지 말씀에 위로가 됐어요. 민지는 진짜 배가 고팠는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한 달만 계세요. 중국 공안이 단속하거든요. 북한 사람 잡아서 북송시키는데.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브로커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낮에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었어요. 새장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일을 하셔야 해요.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식당 일자리 구해줄게요. 연길시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받았어요. 중국 돈으로요. 식당 주인은 조선족 아줌마였는데 중국어로 자꾸 뭐라고 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몸짓으로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빨리. 그 말만은 알아들었어요. 북한에서도 쓰는 말이니까요. 민지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밭에서 채소 따는 일이었어요. 대학생이었던 우리 딸이 육체노동을 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중국말 못해서 정말 불편했어요. 가게 가서 물건 사려고 해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종이에 숫자 쓰고 그렇게 대충 생활했어요. 식당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한국말로 물으시더라고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탈북민 돕는 선교사예요. 박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박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큰일이 벌어졌어요. 공안이다. 단속 나왔다. 식당 주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화장실로 숨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북한 사람 있어요? 공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요. 우리 집 사람들만 있어요. 주인이 거짓말했어요. 확인할 거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변기 위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야? 문 열어.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쓰고 계세요. 주인이 막아섰습니다. 빨리 나와. 공안이 소리쳤어요. 저는 물을 내리고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진짜 손님인 것처럼요. 문을 열고 나왔더니 공안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누구야? 저는 조선족이에요. 떨리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가르쳐준 문장이었어요. 신분증 보여줘. 지금 없어요. 집에 두고 왔어요. 나중에 확인하러 올 거야. 공안이 경고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식당 일을 그만뒀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민지도 농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서 숨어 지냈어요. 일을 못하니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행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민지가 없는 거예요. 민지야, 민지야. 집 안을 다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잡혀간 건 아닐까? 공포에 떨었어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하늘이시여, 제 딸을 지켜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민지가 돌아왔어요. 엄마, 딸을 보는 순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디 갔었니? 엄마 죽는 줄 알았잖아. 엄마, 미안해요. 공안 단속 피하려고 다른 마을로 피신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민지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박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국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더 못 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 3월, 중국에서 넉 달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길이 열렸습니다. 박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순자 씨,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500만 원 필요해요. 중국 돈으로요. 제가 식당에서 번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모든 걸 다 써야 했습니다. 돈은 준비됐어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길 안내할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닷새 후 한국 교회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저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태국까지 안내할 거예요. 26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믿을 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중국 남부로 내려갔어요. 쿤밍이라는 도시까지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45살 몸이 이런 여행을 감당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쿤밍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중국 국경 경비가 삼엄합니다. 김영재가 말했어요. 우리는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신분증이었어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중국 경찰이 손을 내밀었어요. 신분증을 건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자세히 봤어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통과. 경찰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라오스에 입국했습니다. 휴, 살았다. 민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힘든 길입니다. 김영재가 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정글을 걸어야 했어요. 길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왜 길로 안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길로 가면 경찰 검문이 있어요. 체포되면 중국으로 송환돼요. 그래서 정글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벌레한테 물리고 진흙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정글 속 움막에서 잤어요. 바닥에 비닐 깔고 누웠는데 모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가 언제쯤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고지야, 조금만 참아. 사흘째 되던 날,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인 식당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목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식당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내일 태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고 샤워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씻는 거였어요. 사람 사는 것 같네.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까맣게 탔고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국 국경으로 출발했어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내놔.
라오스 경찰이 길을 막아섰어요. 뇌물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얼마요? 김영재가 물었습니다. 100달러. 김영재가 돈을 꺼내서 줬어요. 경찰은 돈을 받고 비켜섰습니다. 부패한 나라예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김영재의 말이 씁쓸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문제는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10시간 걸렸어요. 방콕 시내에 들어서자 큰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크다. 민지가 놀라워했어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저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김영재가 큰 건물을 가리켰어요. 건물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 깃발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안전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사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영사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민지도 울고 김영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그 말만 했어요. 함흥을 떠난 지 5달.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정글을 헤매고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6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국민.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걸어 다녔어요.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진짜 한국이에요? 민지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래,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곳이야.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 김민지 씨 가족이시죠? 환영합니다. 편하게 따라오세요. 그들은 친절했어요. 우리를 경기도 어느 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받으시고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조사는 1달 걸렸어요. 탈북 과정, 북한에서의 생활, 중국에서의 일들을 다 얘기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해했어요. 간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 정착 교육을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3달 동안 한국 생활 배우시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은행, 병원, 뭐 하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이게 마우스예요.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컴퓨터 수업 시간이었어요. 45살에 컴퓨터를 배우려니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데 저는 한참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지도도 보고, 물건도 사고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신기하네요.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함흥 소식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마트 견학도 갔어요. 와, 물건이 이렇게 많아? 민지가 놀랐습니다. 고기, 과일, 채소, 과자, 뭐든지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싸요? 북한 장마당 가격에 비하면 정말 쌌거든요. 24시간 문 열어요? 네, 편의점은 밤새 열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달간의 교육이 끝났어요.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집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24평짜리였는데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생겼어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북한에서는 집이 국가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요. 첫날 밤새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꿈만 같다 생각했어요. 취직도 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원 일을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교사 경력이 있으시니까 새로 온 탈북민들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선생님이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선생님, 은행은 어떻게 이용해요?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해요? 지하철은 어떻게 타요? 그들의 질문이 1년 전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다 몰랐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민지는 사이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탈북민들 돕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딸이 대견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하지만 적응이 다 쉬웠던 건 아니에요. 억양이 이상해요. 처음엔 사람들이 제 말투를 이상하게 봤어요. 북한식 억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상처받기도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다른 건 다르니까요. 함흥냉면이 그립네. 어느 날 식당에서 냉면을 시켰는데 맛이 달랐어요. 여기 냉면은 달콤했습니다. 북한 냉면은 더 시고 매웠거든요. 작은 것들이 그리웠어요. 고향 음식, 성천강, 학교 교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실까? 밤마다 걱정했어요. 오빠한테 중국 브로커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니? 응. 내가 모시고 있어. 걱정 마. 오빠 목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민지야, 우리 언제쯤 할머니 뵐 수 있을까? 통일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그래, 통일. 우리 세대의 통일을 꼭 봤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면 함흥에 가서 냉면도 먹고 시어머니도 뵙고 남편 산소에도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어요. 민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저는 여전히 탈북민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로 온 탈북 여성을 도와줬어요. 선생님,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거려. 가끔 후회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정부 비판에도 안 잡혀가고. 이게 자유였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45살 여자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성천강과는 다르지만 이제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민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요.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저는 행복합니다.